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제 고발 사주 의혹 후폭풍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들을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요, 이 추가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지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조성은 씨, 이 검찰에 신고를 하면서 한동수 대검찰청 검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조성은 씨가 이제 그 이후에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 자신이 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이제 직접 연락을 했는가 배경을 밝혔는데 예.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장관 시절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뭐 쳐들어가듯이 예.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수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는 뭐 아는 친분이 있는 기자들한테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마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인물인지는 아마 뭐 저희들이 그냥 그동안 한 1년간 진행된 추미애 조국 이 장관 사태 때 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사태를 제일 앞장섰던 인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의 뭐 어떤 사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아시겠지만 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성은 씨가 특히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 있었고 이 상황을 잘 알 텐데 그렇다면 굳이 박범계 장관과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의 차이점이 뭘까? 아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동안 뭐 중립적인 인사라서 과연 한동수 감찰부장이 갖다 줬던가? 예. 근데 이건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찰부에서 지금 이제 이 수사정책관에 대한 이제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국민권익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휴대전화를 자기한테 주면 공익신고자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조성은 씨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공익신고를 받아들이면 드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뭘 하면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플리바게닝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그러면 당신이 뭘 주면 내가 공익신고자를 해주겠다. 예. 과연 이게 저는 위법적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 조성은 씨 주장 중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락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교수님하고 이승훈 변호사 같이. 말씀을 하시면 공익제보자는 제보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권익위 같은 경우 제가 할 때는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인 거고 예. 공익제보자의 여부에 대해서만 60일, 그다음에 플러스 90일 내에 그것들 한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하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경찰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책 판단을 했을 때 박범계 장관이나 아니면 현직 검찰총장에게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공익 제보한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를 들어보니 한동수 부장이 좀 낫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얘기한 부분들을 갖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말씀하신 거는 어디다가 공익 제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예를 들면 여당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야당이 야당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할 경우에는 다 대부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공익제보자가 어디서 공익제보할 수 있을 것인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사실 공익제보한 내용들을 사실로 확인할 것인가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수 대검 부장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문제인 거지 소위 한동수 대검 부장에게 그것을 제기했다고 얘기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인과관계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조성은 씨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김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그 문제의 의혹의 본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어떻게 했다든가 손 검사가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정되지 않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볼 때는 난 이 조성은 씨가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갖고 한철우 감찰부장이 어떤 정체를 이게 받아들였다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요. 이 조성은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언론사에 얘기한 것이 제보가 아니라 사고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후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예. 국가권익이라는 엄연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검찰로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해석을 달리하자고 하면 검찰의 고위직 중에서 그렇게 해서 공익신고를 받을 사람이 난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김우수 차관하고 뭐 누구는 어떻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다고 할 때. 더군다나 감찰부장이 공익신고자의 자격 여부를 핸드폰하고 교환해서 결정하냐 안 하는 권한이 난 어디 법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 사람 이 사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언론사에 제보했는데 그것이 사고든 제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제보라면 잘했는데 예. 사고라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조금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가가지고 핸드폰 주고서 검찰하고 해서 나 공익신고자가 된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전제는 예. 근본적인 의혹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 없이. 예. 이렇게 어떻게 국가 행정을 하고 공익자 신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마 권익위도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판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예. 그리고 언론에다가 제보를 먼저 앓는 것이 사고라고 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나 공익신고자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김정욱 교수께서는 뭐 어디다 연락할지 모르니까 했을 수 있다. 그다음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쪽에 계신 두 분께서는 그것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권익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공익신고자를 받는 기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실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조성은 씨가 권익위에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절차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면 예. 이미 조성은 씨의 신원은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정보를 제공한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익신고자로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제출이 왜 필요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수 감찰부장 입장에서 보면 조성은 씨의 말만 믿고 캡처 자료 사진만 믿고 이걸 공익신고자로서 접수를 받아주고 마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1차적 검증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대로 된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이 이걸 받아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염려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정말로 김 의원이 보낸 게 맞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손준성 검사라고 기재된 게 맞는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사건은 실제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한테 이러한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감찰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출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 조성은 씨가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내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집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일반적인 누구의 사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당연히 조언을 받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검찰청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감찰부서에 보낼 것인지의 여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어떤 잘못된 비리를 갖다가 제보하는 데 있어서 여기 감찰부에 제출했냐 검찰에 제출했냐 가지고 네. 이 제보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제보한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 여부 예.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하죠. 네. 제가 말씀드린 잠깐만.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공익신고자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상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제보하겠다, 사건이든 뭐든 사고든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해달라고 요구를 국가권익위에다 해야지 어디다 하느냐.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데 핸드폰을 받으면 보호하겠다는 걸로 인정하겠다. 이건 조성은 씨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공익신고 요청을 한 거를 이러이러해서 보호자로 요청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이제 제부터 이제 법률에 의하면요, 이제 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이 공익신고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수 대검 부장 입장에서는 저 여기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사의 제공을 단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나와 있었던 손윤성 보냄이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핸드폰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법률적 요건에 벗어나지 않았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딜이라고 하는 의혹과 의심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법률의 단서를 휴대폰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대검 부장은 받으려고 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 신고를 하러 권익위를 안 가고 네네. 그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이 조성은 씨의 선택이었다. 뭐 특별히 뭐 일을 댈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권익위 같은 경우 실제 수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공익 보호를 보호자인지 받기- 아닌지에 대해서 네.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 비밀의 가야 보호를 예. 받기 위해서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최장 90일까지 되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을 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또 TV조선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성은 씨가 지난달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조 씨가 만난 인물이 또 국정원장이라는 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정치적인 이제 같이 국민의당에서 함께 정치 활동을 해왔고 또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만난 것인데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여러 가지 지금 의미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만난 시점도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7월 21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측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기사가 난 게 9월 2일 날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성은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심적인 고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뭐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인 생각에서는 처음에 이게 기사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네. 더군다나 본인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로 그 고민의 시간이 이 중간 시점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박지원 원장을 만났을 때 그러면 두 분이서 뭐 남북 관계나 뭐 국제 정세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연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 문제를 당연히 상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박지원 원장이 어떻게 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어쨌거나 국내 정보기관의 총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기 전에 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들었다면 그냥 박지원 원장이 흘려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지금 검사에게 지시하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두 사람에서 뭔가 이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로부터 뭔가 자료를 전달받고 뭔가 했다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그러나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더군다나 예.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게요. 지금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이 요청을 해서 한 번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지금 박지원 원장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만났다. 네. 그리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성은 씨하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지원 원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의 사실상의 정치적 수양달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박지원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박지원 원장 수사를 촉구를 하고 있고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식사만 했다고 해서 네. 조사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검찰권이 남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단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수사를 해라? 이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이 박지원 원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김웅 의원도 압수수색에 협조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만 실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핸드폰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핸드폰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지만이 강제 수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연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뭐 너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에는 손준성 검사가 야당에게 고발장을 주고 그걸 고발시켜서 다시 본인들이 수사하려고 했느냐. 예. 이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관심 있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해서 사건이 밝혀지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성은 씨가요, SNS를 통해서 국정원장 또 대검찰청 감찰부장과의 만남 등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선거 때 본인이 책임 있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근거인데 이제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계속 설명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과거 2016년부터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을 계속 정치적으로 만나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이 있으면 뭐 자주는 아니겠습니다. 가끔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 뭐 상황이 되게 되면 정치적인 상황들을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뭐 대검찰청 감찰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신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본인의 얘기가 만약에 검찰이든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무엇인가 의혹이 등장한다면 조성은 씨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가서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제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공익을 제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는 뭐 국정원장이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만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전 조성은 씨 핸드폰 이 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핸드폰 다 포렌식 해가지고 만난 사람들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는 전 이건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정치적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무슨 뭐 정치적 수양딸, 뭐 정치적 낭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공익제보라고 하는 사람의 공익제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수양딸, 정치적 낭인식의 공격을 했을 때 예. 공익제보한 분들이 얼마나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전 그때는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는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라 근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금 예. 견해가 좀 다른데요. 예. 이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 만남을 조성은 씨를 주어로 보지 말고 박지원 원장을 주어로 보면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의 정보기관 책임자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난 저렇게 보낸다는 걸 이번에 신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성은 씨가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만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저도 박지원 원장을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자고 하면 난 만나줄지도 의문입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그렇게 지금 뭐 조성은 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저렇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구든지 국정원장 됐을 때마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째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될 거는 예. 정치인을 난 안 만나는 것이 또 도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치인 어차피 저분은 지금 본인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주장하는 것도 정치인 입장으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만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문제. 또 하나는 언론 뉴스버스를 만나서 그와 같은 사고인지 제보를 했는데 그 시간과
보도하는 것 사이에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얘기하듯이 저렇게 무슨 수양딸이니 저렇게까지 공격할 거나 비판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거는 의문을 가져보고 실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갖고 있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다고 수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 저는 오히려 저 문제는 조성은 씨보다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자세히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위치 또 지금 상징성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이 되면서 국정원의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논란에 쓸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위치에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 당연히 네, 그거는 뭐 의심할 문제가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그냥 평소 지인 관계로서 과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으로서의 어떤 친밀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식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정치적 개입 의도라든가 이 사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마치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거나 과하게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 말씀드리면요. 예. 8월 27일 날 국정원이 뭘 이야기하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정치 중립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불법 정치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또 그러면서 국회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라는 선언을 8월 27일 날 합니다. 네. 자, 이게 만난 게 언제죠? 8월 21일입니다. 네. 그럼 8월 27일 날 국정원 국회 결의에 따라서 국정원이 정치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저는 갑자기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언을 할 때. 네. 왜냐하면 국정원 정치 중립이야 이미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근데 박지원 원장이 갑자기 8월 27일 날 국회 결의에 따라서 정치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의에 따라서. 근데 8월 21일 날 바로 이 조성은 씨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상관관계가 이게 자꾸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국정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게 물론 국정원 내에서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문제는 국정원장이 만나는 사람, 네. 수집하는 사람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국정원장이 정치인을 선언하고 물론 옛날에 정치를 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인과 친분관계 있다고 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다 만나서 정치 이야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정치 중립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럼 조성은 씨가 이분이 그냥 개인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정치하는 거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을 했던 관계로 맺어진 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같이 점심을 먹고 뭔가 이야기를 나눴으면서 네. 국정은 국정대로 정치 중립을 선언을 하고 이 둘 관계가 상당히 모순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공수처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또한 전면적인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은 이러한 불법적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검찰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에 반발을 하면서 공수처장과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양쪽의 의견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래 교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공수처가 자기들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뭐라고 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 문제는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 변호사가 없었다든가 또는 김웅 의원이 없었다든가 또는 뭐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했다든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야죠. 그러나 예. 이거는 판사 영장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오히려 법원에다가 얘기할 사안이지 공수처에 비판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예. 그러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고 성급하고 뭔가가 서툴고 어설프고 그렇다는 느낌을 갖고 뭔가 서두른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불법적 압수수색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집행 뭐-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에.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예. 뭐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니까 네. 집행 과정 또 하나는 야당에 대한 탄압, 뭐가 야당에 대한 탄압인 거죠? 법원이 영장을 집행한 것을 공수처가 예를 들면 저기 한 건데 그다음에 전면적인 대선 개입, 전 이건 좀 다 말이 안 된다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의혹입니다만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직 검찰총장도 어쩌면 의혹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떤 이거 사주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만. 네.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도 연루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얘기했고 수사 착수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어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장을 갖다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인정했어요. 예. 그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집행 과정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뭐 야당에 대한 탄압 또는 무슨 뭐 전면적인 대선 개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체와 무관하게 저희 공수처 또는 국정원자 개입이라는 설을 통해서 저는 물타기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 검사가 왜 총장 부인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넘겼을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윤석열 캠프에 있는 대변인은 손 검사가 개인의 영달이나 정치적 공명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건 제가 볼 때 손 검사가 검사직을 걸고 이런 걸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예. 손 검사가 총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들을 모를까라고 의혹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라면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공수처의 합법적인 압수수색 과정이나 예. 또는 국정원장이 확인되지 않은 만남 하나 가지고 정책 개입을 얘기하는 건 네. 저는 본질을 덮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일단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패널들은 대체로 거기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차상에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 뭐 저기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거는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영장 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차량과 집과 사무실 세 군데 동시 압수수색이 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군데에서는 영장을 제시할 때 김웅 의원한테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또한 김웅 의원한테 영장을 집 압수수색할 때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관계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집에서는 제시를 했죠.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떤 피처분자에게 영장 제시가 좀 어렵거나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영장 제시 없이도 압수수색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이 보좌관한테 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키워드 검색을 했다는 것이 이제 또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키워드 검색에서 뭐 미애라든가 권오수라든가 여러 가지 몇 명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예. 이건 결국에는 4월 3일 고발장과 4월 8일 고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불가피한 어떠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역설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윤석열 전 총장도 수사를 빨리 해라. 예. 김웅 의원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PC도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에 빨리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김웅 의원이 자기네 집에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반발을 했다면은 그건 공수처가 김웅 의원이 잘못일 수가 있죠. 예. 네. 그 부분은 근데 거기는 예, 맞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고서 응했다면 얼마나 트러블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는 절차를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를 또 누가 봐도 저건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와 함께 네. 예,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수사 기밀 때문에 덜 알렸는지 모르지만 피의자로 전환하려면은 거기에는 뭔가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가서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곧장이보다는 이렇게 빨리 윤석열 총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조차도 예. 공수처가 뭔가
서두르고 급하게 아니면 서투르게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거죠. 네. 그거는 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공세를 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 조성은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예. 전화가 와서 공익신고자로 되게 해줄 테니까 공수처에다가 자료를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미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고해놨는데 그럼 공수처가 그러면 우리한테 협조해주면 공익신고자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그 기억나시겠지만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 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당시 압수수색을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니까 이 정영심 씨가 변호인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나절 동안 압수수색을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변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PC, 누구 PC 등등이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러 방에 있는 컴퓨터 이런 거 할 때 이거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왜 하느냐라고 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김웅 의원과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뭐 사무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요. 이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 것인지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네. 사실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는 뭐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이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처에서 충분히 이 영장 내용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예.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저는 당연히 김웅 의원 측에서 예. 이건 협조를 해야 될 사안이라 봅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 같아요. 무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압수수색이라는 게 아주 요즘은 아주 조목조목 어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공수처한 거는 관리하는 사무실 너무 이렇게 해놓고선 그 안에서 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다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김웅 의원 측에서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거나 내가 가기 전에는 압수수색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검사는 분명히 들었다,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해서 저는 첨예하게 다툰 이유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 검색과 관련해서 뭐 오수, 추미애, 뭐 조국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항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4월 3일 고발장과 4월 8일 고발장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고발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둘 다 어떤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김웅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준 항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신속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또는 보좌관의 컴퓨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한 2, 3일 내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로 저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국장을 이 법원에 접수를 했고요. 어떻게 이걸 좀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지금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압수수색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 독수독가라는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대형 규모의 사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압수를 할 것인지, 그럼 그 압수 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들었는지 이런 걸 좀 정확히 한다라면 네. 저는 야당이 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죠. 아니 야당이라고 해서 압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충실히 해야지만이 나중에 나오는 결과도 네. 또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이제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 쟁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다가 고발을 좀 해달라고 뭐 요청했다라는 그 내용 자체도 벌써 그 작년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엉터리 그 공작으로 드러난 그 채널A 공작과 관련된 것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뭐 어제 그제 보니까 이제 사안도 점점 이제 그 공작의 그 꼬리가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어설픈 그 공작의 꼬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 네, 이 사안을 놓고 홍준표 의원은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원희룡 전 지사는 같이 싸우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정래 교수님, 이게 좀 당내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까?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의 의견을 물으려면 저거는 정말로 후보의 문제와 당의 문제가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김부선 뭐 씨하고 뭐라든가 형수 욕설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공격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 전체에서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 주자들끼리도 이거 검증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문제가 윤석열 총장이 당에 입당한 후에 당의 후보로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네. 입당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거기도 그리고 검증이 있는데 여당의 공격이라고 해서 그럼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야당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좀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가만히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때리는 뭐보다 이것처럼 야당에서 공격을 한다, 여당에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야당까지 나서서 저렇게 난리를 치듯이 뭐 일부 후보들이 그냥 아주 더 세게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 이건 좀 보기에 좀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근본적으로는 저거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걸 다 규명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 또 공수처 수사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준표 의원, 지금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문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그렇겠죠. 겁니다.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이 사건 이전부터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이 지지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와 지금의 전개되어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제 야당에서 어떤 면에서 공수처가 나섰고 검찰이 나섰고, 자 이게 참 선거 기간이라는 게요. 이렇게 나서게 되면 야권의 1위 주자가 흔들리게 되면 야권 전체의 경선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대 대선을 봐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특정 주자를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공수처, 검찰, 여당 이 총체로 나서고 있는 국면에 이렇게 되면 야당 전체에 대한 이제 이 공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럼 이거를 윤석열 후보 개인적인 문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야당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이거는 야당이 이제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야당 전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경선 국면에서 완전히 이제 평가 절하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당하고 뭐 대선 전 펼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승부는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박지원 원장, 공수처, 검찰 이 국면에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일본의 침입에 맞서서 중국이 국공합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은 물러간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싸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외부에 지금 어떤 야당 전체에 대한 이제 공세가 있을 때는 결국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함께 싸우겠다는 것인데 홍준표 후보만 여당의 입장과 같은 이런 기조로 간다라면 과연 보수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거는 뭐 아마 지지자들의 판단에 맡게 될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본 경선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슈퍼위크입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1.12%를 득표를 해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의미 어떻게 먼저 하는지 먼저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일단 오늘 아마 오후 6시에 결과가 나올 건데 네, 경선 슈퍼위크 결과 선거인당에 나오죠. 64만 명 정도니까 아마 투표를 한 57만 명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그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51.12%가 나왔는데 네. 과반은 넘었으나 소위 고향 지역에서 충청이나 기타 지역보다는 낮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어떤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사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오늘 나올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건데 만약에 오늘 나온 게 여전히 과반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소위 경선 뭐 선거인단을 비롯해서 국민 여론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존 여론과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이 여론이 확인되게 되면 추석 민심으로 가게 되는 거고 추석 민심이 계속 흐르게 되면 아마 호남 25일, 26일 호남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뽑자라고 하는 대세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50%로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가 나름대로의 틈새를 좀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소위 민주당 경선 흥행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으면 10월 초까지 민주당 경선은 좀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중대한 무엇인가의 내용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대선론 자체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51.12%는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들을 줄 만한 투표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게 이낙연 후보가 결심했던 국회의원 사퇴가 이것들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3연승이 대세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걸로 할 수 교수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발표되는 강원 지역과 1차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선택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표심 전망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1차 슈퍼위크 결과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그 당초 기선제압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 승부의 기운을 끝까지 갖고 가느냐의 문제고 결과적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일단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정론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대세를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동정론이 어느 정도 표심에 자극을 미쳐서 영향을 끼치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서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오늘 오후 발표될 1차 슈퍼위크 결과가 그 길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슈퍼위크를 통해서 뭐 한가름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의원직 사퇴 카드도 냈습니다만 어떤 뭐 모멘텀을 마련할 뭔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남 지역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호남 지역의 표심이 저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남의 표심. 만약 여기서 상당한 이제 상승세를 따라간다고 하면 사실 이제 반전의 어떤 기회, 뭐 반전의 기회라는 게 아닌 게 일단 결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뭐 1차 투표에서 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과반 득표를 막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의 재미있는 표심이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올라서면서 14%나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아가새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떠야 이제 한 사람 뜨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추미애 후보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실 추미애 후보 표는 이재명 후보 표를 갖고 오는 거라고 봐야 될 거. 그렇다면 과연 호남 지역에서 과반을 넘는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 게임이 근처로 보면 거의 뭐 이제 매듭져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과반 득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좀 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오늘 자고 나서 생각하니 이재명 지사 측 대변인의 허위 성명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전용기 의원을 고발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이제 하숙집 생활을 할 때 돼지 발정제 사건과 관련한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실은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거 보면은 우리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대권 가능성, 본인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좋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좀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자신이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기보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높이기 위해서. 보수 세력의 저 국민 정책이 아니라 야권 내에서 적합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보수 계층에서는 윤석열 총장보다 지지가 낮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재명 지사하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 보수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은 형수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쪽은 그 돼지인가 뭐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손해볼 거니까 아 이거는 큰 게 넘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비껴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 하나 기회를 주시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어제 그 대구 경북의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몇 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윤석열 총장 요새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올라간 거고 지역 때문에 두 자리 숫자가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을 어떻게 일반화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1차 슈퍼 그 64만 표도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